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은 13강 외제율과 내제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13번 문제부터 볼 차례인데요. 13번은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왔네요. 몇 음보? 김소월 시인 3음보 7호조죠. 나보기가 역겨워 7, 5 여기까지 7, 5 넷, 7, 5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7호조가 두 번 이상 반복되니까 7호조고 몇 음보? 3음보라고 한다. 7호조 3음보. 자, 그러면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때에는 가정했어요. 이별을 가정하고 말없이 고이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무슨 법? 반어법. 나보기가 역겨워 간다면요. 나는 정말 보내드리기 싫어요 라고 반대로 표현했죠. 영변에 있는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아름길에 뿌려드릴게요. 영변 지명이죠. 시골이고요. 약산 지명이니까 향토적 정서를 느낄 수 있어. 진달래꽃도 역시 향토적 소재고요. 당신이 내가 싫어 가신다면 나는 속으로 정말 울 거지만 겉으로는 보내드릴 거야. 그러면서 진달래꽃을 한아름 따다가 가실 길에 뿌려드릴 거야. 축복해 준대요. 자, 이것을 불교 용어로 산화공덕이라고 합니다. 꽃을 뿌려 산화공덕, 덕을 빌어 꽃을 뿌리면서 덕을 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자는 지금 이별을 가정하고 님이 간다면 뭐 하겠대요? 축복해 준대요. 그런데 당신이 갈 때 내가 진달래꽃을 따서 뿌려줄 거야. 축복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진달래꽃은 화자의 뭐죠? 사랑이면서 화자의 분신이 되는 거죠. 나는 너를 위해 나의 사랑을 뿌려줄게. 그 다음에 나의 사랑 이거 너는 밟고 가 라고 해서 화자의 분신입니다. 사랑이면서 분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재죠. 따라서 이별하는 상황이니까 슬프겠죠. 태도는 애이불비라고 해요. 애이불비가 뭐냐? 애이 슬프래요. 그러나 불 드러내지 않아. 비장한 마음을, 슬픈 마음을. 그래서 슬픔을 참는다. 이것을 애이불비라고 해요. 그래서 주제는 이별의 정한이죠. 이별의 슬픔. 이별의 정한을 정말 슬픈데 반대로 표현했어요. 반어법을 통해. 그 다음에 진달래꽃이라는 사랑의 소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7호조 3음보다 라는 것. 13번 이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죠. 수용하고 있어요. 무슨 태도? 애이불비 슬프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말. 일정한 글자 수가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리듬감이 형성되죠. 7호조 맞죠? 그 다음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 한번 볼까요? 자,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성자는 뭐예요? 어진 사람처럼 봤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질게 보았다는 거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 예전에는. 그런데 그리고 사람 가까이서 사람과 같이 사랑했어. 서로 이제 뭔가 공동체적인 사람과 같이 사랑했어. 공동체적 유대감 있었어. 그런데 예전에는 이라고 말했어요. 사랑과 같이 평화를 즐겼어. 누가요? 성북동 비둘기가. 누가? 비둘기가. 성북동에 사는 비둘기가 사랑과 같이 평화를 즐겼는데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 이게 바로 시적 대상이죠. 이제 산도 잃고 잃었어. 누가요? 비둘기가. 산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사랑과 평화의 생각까지 잃어버리고 그런 것을 낳지 못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새가 되었다. 새의 변질이죠.
자, 그러면 얘는 무엇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성북동 비둘기는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과 어떤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평화를 함께 나누었어. 그러던 사랑과 평화에서 비둘기는 이제 변질되어서 산도 잃었다. 집을 잃었어. 집을 잃고 사람도 잃었어. 사람도 이제 없어. 이제 생각까지 변질된 새가 되었다. 자, 여기서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산업화된 사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산업화된 사회,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 언제 일어났어요? 1960년에서 1980년대 일어났는데 가장 산업화가 급속하게 아주 거대하게 일어났던 때는 1970년대예요. 이때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빠른 성장을 했어요. 도시화되고. 그런데 부작용도 있죠. 그게 뭐예요? 인간이 소외됐다. 인간 소외된다는 게 뭐예요? 인간을 도구로 여겼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로 보지 않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여겼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졌죠. 이것을 비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빈부격차가 심해졌죠. 산업화 과정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자연이 파괴됐죠. 이런 것을 자연 파괴 이런 것을 비판하는 시가 이 바로 성북동 비둘기예요. 그래서 이 성북동 비둘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다는 것은 산업화는 이루어졌지만 오히려 더 못 살게 되는 그런 계층, 그 다음에 자연 자체로 볼 수 있어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사랑과 같이 사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집도 잃고 사람도 잃고 생각까지 변해버렸어.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 이럴 때는 산업화에서 소외된 계층이라고 볼 수 있고 자연 자체로 본다면 옛날의 자연은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자연 모두 잃었어. 왜? 도시화되어 가니까 사람도 이제 보지는 못해. 자연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라고 본다면 자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시적 화자는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의 상황 맞죠? 현재는 어때요?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도 잃어버린 새인데 예전에는 사람과 같이 사람을 성자처럼 여기던 비둘기 맞죠? 여기까지 과거 긍정이죠. 여기서부터는 현재 부정이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요. 어두는 뭐야? 말 첫머리에 특정 우문을 반복 거듭 사용하면 운율감을 형성하는데 어디 있어요? 시옷. 아니면 이응이네요. 이응.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다음 시를 볼게요. 박목월의 나그네라는 시 한번 봅시다. 박목월 시인 하면 우리가 청록파 시인이라고 해가지고 목가적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를 많이 썼는데요. 자, 얘는 그건 아니고요. 어떤 내용인가 한번 봅시다. 박목월의 나그네. 그가 시적 대상이 나그네요.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나그네는 구름에 달가듯이 밀밭길을 막가 거침없이 가네요. 그쵸? 거침없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고 남도 300리 남쪽으로 난 300리 길을 나그네가 혼자서 가. 나그네는 외로울 것 같아. 그 다음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노을.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노을. 시간은 저녁이네.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어떤 정서예요? 나그네가 외롭기도 하고요. 뭔가 현실을 초월한 듯한 나그네의 모습이죠. 구름에 달가듯이 간대요. 어떻게 사람이? 구름에 달가듯이 간대요. 반복을 했네요. 그래서 얘는 나그네의 달관적 경지를 보여주는 시예요. 달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 일을 초월했다. 세상 일을 초월했다는 것은 세상 일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세상 일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 그런 나그네의 모습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습니다. 혹은 화자 자신을 나그네라고 할 수 있죠. 객관화된 화자로 본다면요. 정서는 달관적 초월적이 될 거야. 현실을 뛰어넘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그네의 삶의 자세에서. 따라서 주제는 나그네의 외로운 여정과 달관적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면 표현법을 봅시다. 강나루 건너서 7글자, 밀밭길을 4글자, 구름에 달가듯이 7, 5, 5, 7, 5, 5이니까 7호조의 3음보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여기 이 연의 내용과 마지막 연이 똑같아요. 마지막 연의 내용이 똑같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수미상관의 변주. 변형된 수미상관. 그럼 변형된 수미상관과 수미상관의 변주는 어떻게 다른가요? 변형된 수미상관은 원래 수미가 일연과 끝연이 비슷하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연과 끝연이 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하고요. 수미상관의 변주라는 것은 일연과 끝연이 비슷해. 그런데 완전 똑같진 않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미상관의 변주라고 하고 1년과 마지막 년이 아니고 2년과 마지막 년 혹은 1년과 뭐 마지막에 둘째 연 이런 년이 비슷해. 그러면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참 나그네 300 리, 놀, 나그네 뭘로 연이 종결되고 있죠. 이해만 빼놓고 모두 명사죠. 명사형이 아니고 그냥 명사로 시의 행을 종결해요. 그럼 어떤 효과를 주죠? 여운을 남길 수 있어요. 화자가 말하는 말을 단정적이지 않고 뭔가 더 생각하게 하는 여운을 남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결함을 느낄 수 있죠. 간결함을 주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시상을 집중하는 효과가 있어. 시상을 집중한다는 게 뭐야? 시의 내용을 요약해준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반복해서 나그네 이렇게 달관적이고 외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가 아니죠. 이 현실을 달관했습니다. 그 다음 동일한 시행을 반복했죠. 운율감을 느끼죠. 일정한 음보와 음절수가 반복되어 리듬감이 그죠. 일정한 음보, 3음보, 음절수, 지로조, 리듬감, 오케이. 다음 문제. 이황의 도산 12곡 딱 보니까 세 줄이고요. 6구죠. 그 다음에 45자 내외요. 그러니까 시조 중에서도 평시조, 정형시라고 할 수 있네요. 내용 볼게요.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청산, 푸른 산은 어찌 망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푸르지?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그렇게 흐르지? 우리도 그치지 말자. 만고 오랫동안 상청 늘 푸르자. 여기서 만고 상청은 뭘까요? 우리도 푸르자는 것은 우리도 푸르게 살자는 것인데 그 푸르게 살자는 것은 이황의 입장에서 보면 학문에 매진하자. 학문에 매진한다를 뭐라고 그래요? 강학에 대한 리라 다짐의 시가 되겠어요. 자, 화자는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성격을 담고 싶어요. 청산은 아주 오랫동안 푸르고 흐르는 물은 그치지 않고 흐르는 이 변함없는 이 자연의 성질을 담고 싶어요. 무엇을 담고 싶다. 이것은 문학의 미적 범주 중에 뭘까요? 문학의 미적 범주는 4가지가 있죠. 문학에서 느끼는 감동이란 소리예요. 감동, 미적 범주 4가지 뭐예요? 우아미,
숭고미, 골개미, 비장미. 자, 그러면 우아미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보고 너무나 만족스러울 때 우아미가 있다고 하고요. 숭고미는 대상이 너무나 훌륭해서 따르고 싶어요. 본받고자 할 때 숭고미, 골개미는 해학과 풍자가 나타나서 웃음을 줍니다. 이럴 때 골개미, 비장에는 비장, 슬픕니다. 현실과 이상이 너무 멀어서 너무나 슬플 때 비장미를 느낀다고 하는데 이 시는 뭔가를 따르고 싶다고 했죠. 저 자연과 같이 늘 변하지 않고 학문에 대한 그죠? 학문을 닦자라고 뭐처럼 청산처럼 유수처럼 그러니까 무슨 미? 숭고미가 느껴지네요. 자, 화자는 이 자연을 보고 자연처럼 저렇게 늘 변함없이 학문을 연구한 자라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서는 의지적이고요. 성격은 숭고미가 드러난다라고 하면 되고 태도 의지적이죠. 그래서 주제는 강하게 공부하자 대한 다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평시조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죠. 종장, 처분보, 삼음절도 보여주고요. 자, 그럼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 편법이네. 청사는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고 어제 많이 하는 거 이거 뭐죠? 대구법.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죠. 대구법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0번. 자연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죠. 우리도 정상과 유수처럼 바람직하게 강학하자라고 했어요. 통사구제 반복. 초장과 중장의 반복. 운율을 살리고 있죠. 대구법 연달아 나왔으니까. 그 다음 시가 백석의 정막강산이라는 시. 자, 백석 시인 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시, 그 다음에 산문시, 그 다음에 평안도 사투리 이거 기억하시면서 근데 정막강산이라네 아주 쓸쓸한 강산이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이밭에 별배채 통이 지는 때도 오이밭에 벌배채는 뭐냐면 배추, 즉 야생 배추를 말해요. 이게 바로 평안도 사투리예요. 그죠? 오이밭에 들배채 통이 지는 때는 통이 찰 때. 자, 그러면 오이밭에 배추의 통이 찰 때 언제죠? 아마 가을쯤 될 것 같아요. 산에 오면 산소리, 벌로 오면 벌소리. 여기서 보는 뭐야? 들판인데. 들판에 오면 들판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이게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 준다. 이 배추가 언제? 가을 맞아요.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산에 오면 큰 솔밭에 뻐꾸기 소리도 나고 잔솔밭에 덜거기 소리도 난대요. 여기 대구법. 자, 이 시는 백석의 다른 시와 달리 뭔가 굉장히 외로움의 이미지가 아주 강하네요. 오이밭에 들배추가 익어갈 때 산에 오면 산소리가 나고 벌에 오면 벌소리가 나고 온갖 자연의 소리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혼자야. 외로워. 자연의 소리만 있어. 그래서 화자는 지금 외로워요. 그리고 산에 오면 큰 소나무 밭에 꼭 뻐꾸기 소리가 있고 자잘한 소나무 밭에는 덜꺼기 소리가 있대. 얘도 새 이름이겠죠. 그래서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시가 되겠다. 그래서 화자는 온통 자연만 있는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요. 따라서 정서, 외로움 주제, 외로움에 대한 한탄. 더 볼 게 없네요. 자, 어떤 법? 이 대구법을 통해서 이 자연의 소리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외로움도 지금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도 대구법이 있네요. 산에 오면 무슨 소리 어디 오면 무슨 소리 대구법.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연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화자의 안타까움. 노노. 자연의 섭리가 아니고 자연은 있는데 나는 외로워. 이거죠.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있죠. 시어는 단어예요. 리듬감을 조성하죠. 대구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시어의 반복도 있겠죠. 그 다음에 김영랑의 오매 단풍 들겄네 라는 시 한번 볼까요? 제목이 좀 특이하죠. 오매 단풍 들겄네. 사투리죠. 김영랑 시인도 이제 평안도 쪽이 고향이라고 하니 아마도 이 평양이나 혹은 평안도의 사투리겠죠. 오매 단풍 들겄네 라고 하면서 뭐야? 큰 따옴표. 이건 대화를 누가 한 대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직접 인용했네요. 자, 오매 단풍 들겄나 단풍 들겄네. 장광의 골 붉은 감잎 날아올라. 장광은 뭐냐면 장독대요. 장독대가 뭐야? 이렇게 그 옛날에는 이제 이런 항아리에다가 뭐를 장을 담가놨잖아요. 고추장도 담그고 된장도 담그고 그저 담가놨어요. 이런 장독대에 골 장독대 마을 또 붉은 감잎이 날아올라. 감잎이 붉어졌어. 오, 계절이 가을이네. 그죠? 날아올라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매 단풍 들겄나. 오매 단풍 들겄네. 이거 누구의 말이죠? 누이의 말을 직접 인용했는데 오매 그러면 이거 전라도 사투리인데 평안도 아닌데요? 오매 단풍 들겄네.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전라도. 김영랑 시인의 고향이 아마 전라도쯤인 것 같네요. 평안도 아닙니다. 전라도 사투리. 자, 전라도 방언을 쓰면 어떤 느낌? 생생한 느낌 주죠. 생생한 느낌 줘요. 그런데 음에 단풍 들겄네 라고 했어. 기쁨의 소리일까요? 슬픔의 안타까움의 소리일까요? 다음 연을 한번 봅시다. 추석이 내일 모레 기둘리니. 추석이 내일 모레에서 그 추석을 기다리니 또 방언이죠. 바람이 자지어서 자주 불어서. 걱정이리. 누구의 걱정? 누이의 걱정. 누이의 마음아 나를 모아라. 누이가 오메 단풍 들겄네 단풍 들겄네 무슨 소리였어요? 걱정의 소리였어요. 그래서 누이한테 말하네요. 누이의 마음아 불렀어요. 대화체. 나 한번 봐봐 라면서 음에 단풍 들겄네 라고 했어. 이건 누구의 말? 화자의 말. 누이의 말과 화자의 말을 직접 인용했네. 그러면 자 여기서 힌트를 잡으셔야 돼요. 누이는 음에 단풍 들겄네. 이거 무슨 소리야? 와 걱정되는데 내일 모레 추석이고 그 다음에 바람이 이렇게 자주 불어서 곧 겨울이 될 텐데 우리 뭐 먹고 살지? 우리 땔감은 있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해요. 누이의 마음아 나 한번 봐봐. 좀 여유를 가져봐. 오메 단풍 들겄네 라고 하면서 좀 기뻐해봐. 자연을 좀 즐겨봐. 즐겨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행의 반복 오메 단풍 들겄네를 반복해서 이 가을에 대한 감정, 이 화자는 지금 즐거운 감정이에요. 가을에 대한 감탄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감탄을 강조하고 있고 또 사투리 썼고요. 방언 사용했고 치여다보며 원래는 쳐다보면데 글자 수를 느린 이유가 뭘까요?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고 날아오와도 원래는 날아올랐는데 뭔가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했을 거예요. 자, 화자는 가을이 오는 곳에 걱정하는 누이에게 가을을 즐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 정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죠. 향토적이고 토속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투를 사용했으니까 향토적, 토속적이고요. 특히 장강, 붉은 감잎이 나와서 토속적이라고 했고요. 주제는 가을이 오는 것에 대한 감회. 감회는 뭐야? 느낌이라는 뜻입니다. 가을이 오는 것에 대해서 누나와 내가 달리 느껴서 내가 지금 누이에게 가을을 즐겨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특징이 뭐야? 오메 단풍 들겄네 라는 말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하여서 가을에 대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날아와 치어다 보며
라는 이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글자 수를 의도적으로 변형했다라는 것은 시적 허용이 되겠네요. 시적 허용. 그 다음,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자는 자신의 상황을 체념, 노노 즐기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행의 반복, 오음의 단풍들 건네 리듬감 당연히 주겠죠. 자, 다음 시가 김영랑의 내 마음 아시리 한번 볼게요. 총 4연으로 되어 있는데 맨 처음 연 봅시다. 내 마음 아시리, 내 혼자 마음 나같이 아시리,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 같으면 뭐요? 내 마음을 아시리가 있다면 이라고 가정하고 있고요. 내 마음의 때때로 어리오는 티끌과 속임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밴 듯 감추었다 내어드리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때때로 어리오는 내 마음의 티끌, 눈물, 보람 다 내어드리겠어. 자, 그래서 1년에서는 가정하고 2년에서는 뭐뭐 하겠어 라는 의지 혹은 다짐을 보여주고요.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다 주겠어 라고 하고, 아, 그립다. 내 혼자 마음 나같이 아시리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그리워요. 그러니까 가정을 했어요. 내 마음을 아시리가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줄 텐데 내 마음을 아시리가 있을까? 이건 뭐죠? 의문이죠. 다른 말로 의구심이라고 해요. 향 맑은 옥돌의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의 연기인 듯 희미한 나의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이게 향 맑은 옥돌의 불이다.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내 사랑은 안 타고 있죠. 불빛의 연기인 것처럼 희미한 나의 마음은 사랑도 모르나 봐. 내 혼자 마음을 모르나 봐. 그러니까 사랑을 기다리는 시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용 정리를 해보면 화자는 지금 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만났던 님인지 아니면 어떤 사랑의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정서는 안타까움과 그리움이고요. 성격은 유미적이라고 했습니다. 유미적은 뭐예요? 유미적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라는 얘기예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어들이 상당히 아름다워요. 그렇죠?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마음 보밴 듯 감추었다 내어드리지. 향 맑은 옥돌의 불이다. 사랑은 타기도 하련만 불빛의 연기인 듯 희미한 나의 마음은 사랑도 모를 거야. 나 혼자 마음은 이라고 해서 모를 거야. 내 혼자 마음은 그러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미적이란 말을 언어의 조탁이라고 합니다. 조탁이라는 것은 갈고 닦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뭘 갈고 닦아요? 이 언어를 갈고 닦아서 굉장히 아름답게 꾸민다. 문장이나 글을 매끄럽게 다듬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어의 조탁이 아주 뛰어난 이 시가 바로 김영랑의 내 마음 아시리예요. 뭔가 이제 애련한 그런 감정도 있고 뭔가 좀 고요하고 그죠? 차분한 시였네요. 자, 그러면 표현법 한번 볼까요? 일단 가정을 했고요. 님이 온다면 그죠? 내 마음을 아실 사람이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텐데 그립다. 꿈에나 아득히 보일까? 라고 뭐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꿈에나 내 님이 오는 게 보일까? 그런데 답은 뭐예요? 아무도 모르리 나의 혼자 마음을. 자,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했으니까 사랑이 탄다 안 탄다? 안 탄다. 그죠? 내 마음 아시리 이 사랑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했어요.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하죠? 자문자답을 통해서.
자문자답을 통해서 화자가 임을 기다리고 그리워함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이 시의 구조는 총 4연인데 네 사연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 의지, 질문,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뭐라고요? 기승전결의 구조다. 그래서 기는 이야기의 시작,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 승은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저는 내용의 전환이 있습니다. 결론이 나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볼 건데 반복이 굉장히 많아요. 내 마음 아시리, 아시리. 그 다음에 날같이 아시리. 그래서 마음 아시리 아시리. 그래서 뭐요? 내 마음 아시리는 유사한 통사구조가 연달아 일어났으니까 대구법 되겠고 2번 꽃가루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 털에 멋먹같이 멋만 털에 멋먹하 어리우더라. 금방울과 같이 동그란 고양이 눈에 미친 봄이 얽혀오르다. 이 여기와 여기가 대구를 이루네요. 대구법. 내 마음은 호소여 그대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혹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리이다. 내 마음은 촛불이요 내 마음은 호소요 반복이 있네요. 촛불이요 호소요 반복이 있고요. 그 다음 구는 업이요 시는 사랑하실 어미야. 구는 업이 시는 사랑하실 어미. 미는 어린아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어쩌고 그죠? 구는 업이요 시는 사랑하실 어미요. 반복이 있고요. 5번 강우의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탕욕에 금리너가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음도 역구는 이셨다. 강우에 겨울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여기랑 똑같네요. 여기랑 여기랑. 자, 그러면 얘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있고 왜 다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2번 구는 업이요 신은 사랑하신 어번이다. 맞고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촛불이요 있고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은 건데요. 그럼 1번은요. 나는 그리움에 산다. 그리움은 익어서 스스로 견디기 어렵다. 밑갈이 되고 향기가 된다. 얘도 맞는데. 근데 만약에 밑줄이 여기에 없으니까 얘가 그러면 틀린 것이 되겠네요. 사실은 밑줄이 없다면 다 통사구조의 반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진짜로 선지 구성하기.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적으시면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해 리듬감의 변화를 준다. 예를 들면 시적 허용을 통해 리듬감의 음수율을 바꾼다. 리듬감의 변화를 준다. 그래서 음수율은 뭐야? 글자 수를 조절한다. 바꾼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하얀을 하이얀으로 바꿔서 글자 수를 조절할 수 있겠죠.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대. 시구 반복에 의지 의미가 들어가야 돼. 예를 들면 열심히 숙제해 1등급이 되고 또 매일 공부해
1등을 하자라고 하면 통사구조 반복의 의지 반복 나타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14강 2개 파일로 마무리했네요. 우리 14강에서 한 내용은 외제율, 그렇죠? 외제율과 내제율을 비교해 봤어요. 자, 외제율은 형식이 겉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형식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뭐 삼음보 있고 또 막 정형식인 것은 이거와 별개로 정형식, 늘 형식이 일정한 것은 2개가 있다고 그랬죠. 뭐야? 향가와 시조. 향가는 4구체, 8구체, 10구체 줄수로 형식을 나타내고 시조는 3장, 초장, 중장, 3장, 6구, 45자 내외, 종장, 초등보, 삼음자, 정형시이고 정형시는 아니지만 음보율이 구정되어 있는 거, 삼음보는 고려가요. 또 뭐 했죠? 민요. 또 뭐 했어요? 김소월시. 김소월시는 7호조에 유의하자라고 했고요. 삼보의 율격을 보이는 거 뭐 있죠? 시조. 그 다음에 가사 딱 2장면.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뭐 3장 6구 45자 내외. 이고 가사는 시조의 장형화라고 해서 음보율, 사음보, 음수율은 3, 4조 혹은 4, 4조. 자, 가사도 3, 4조 혹은 4, 4조의 뭐라고요? 연속체이다. 사음보의 연속체이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가사.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